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연준보다 빠른 테이퍼링 추진 의사를 밝혔고요. 일본에서는 지난 주말 이달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 자민당 선거에 스가 총리가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악이 될까 독이 될까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약 원달러 환율 향방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내내 이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움직임이 오락가락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물가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는 그 기업인들, 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수출 채산성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특별히 환율 움직임에 주목될 한 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율은 그 서학개미분이라든가 국내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냐 나가느냐 관련해서 환차익 환차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네. 특별히 환율의 움직임에 이번 주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그 전원격께서 한국경제신문이 오늘부터 출발하는 네. 이렇게 그 글로벌 마켓, 머니 마켓 관련해서 그 머니 네버 슬립스라는 표현을 썼죠. 예. 그래서 이 주역들이 지금 뒤쪽에 배경들입니다. 큰 정 PD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큰 정 PD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쭉 배역드리는데요. 아마 나머지 분들은 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그 정도영 PD가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PD 특파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죠. 국내 언론에서 방송국을 제어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그 지난주에는 고용지표죠. 이 고용지표가 부진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지 말아라. 엇갈린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서 그대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9월 21일 날서부터 양일간에 페드에서는 명확하게 테이퍼링을 하냐 아니냐 신호를 좀 못 줬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근데 물가지표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테이퍼링을 줄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물가 관련돼서 캐스터분이라든가 김현석 특파원께서 이렇게 그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닐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사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일 좀 한번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케너스 러커프 교수,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플레 관련해서 가장 물론 다른 다방면에 걸려서 매크로 이코노믹 관련해서 굉장히 지식이 높습니다는 하버드의 교수거든요. 요즘 그 재정 적자 이런 문제, 국가 채무 문제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인플레에 대해서 물가 지표를 앞두고 70년대 초반에 퍼펙트 스톰이 닥칠 것이다. 굉장히 좀 무서운 용어들이죠. 이것도 내일 좀 정확하게 1970년대 초반에는 왜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 닥쳤을까 하는 것도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 교수는 지금 집값이 이상 급등하다 하는 그래서 케이스 실러 지수, 주택 지수 가지고 18.4%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을 지난주에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직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생산자 물가가 발표합니다는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인데요. 네. 지금 집값의 상승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가격의 집값의 가중치가 40% 정도거든요. 그럼 레이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5.4%의 집값의 이상 급등세를 40% 때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 나옵니다. 7%.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방척이 되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인플레 논쟁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인플레 해칭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인플레 해칭 차원에서 디지털 금값이 이제 해칭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디지털 금 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죠. 지금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만 달러대 대해서 5만 1,000달러에도 넘어서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월가의 관심이 3분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자 서학개미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9월 회의 이것이 이제 9월 달에는 가장 관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의 페드 양대 목표 물가와 고용 지표를 보면 고용 지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가 지표인데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9월 달에 테이퍼링 문제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9월 초반이지만 가장 관심사인 9월 회의에서 21일서부터 양일과 걸치는 여기에서 테이퍼링이 물 건너갔다. 그러면 지금 치원에서 향후의 증시 관련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10월 달에 경제 지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에 많은 변화 가능성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분기가 피크아웃 될 것이다. 정점론을 지날 것이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미국의 그 주가 결정에서는 비즈니스 사이클상 경기 순환성 정점에서 이렇게 2분기 대비 3분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성장률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각도에서 이미 10월 달에 10월 말에 발표되는 2분기 그 성장률 3분기죠. 3분기 성장률에 이렇게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3분기 성장률의 속보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쪽으로 확 넘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3분기에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쪽으로 급격히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미국의 언론에서 나오는 어조지수, 이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이제 조금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조지수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자 미국 경제가 좋다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요구가 왜 나올까 하는 측면은 일단은 10월 말에 발표되지만 3분기 성장률 처음 발표하는 속보치가 당초에는 6.5% 정도로 되는데 네.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3.5%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 시각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 물론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의 이렇게 예상치긴 하지만 2.9%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GDP 성장률을 빨리빨리 하는 게 뉴욕 연준입니다. 근데 뉴욕 연준이 최근에 보면 이 속보치, 그러니까 속보치도 아니죠. 예상치 발표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고용지표 나온 후에 그렇게 네, 말했죠. 예상치 발표를 안 하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늘 말씀대로는 이게 의미가 없다. 경제지표 의미가 없다. 왜냐, 땅이 굉장히 굳어진 상태에서 경제지표가 아니라 땅이 그냥 진흙탕 속에서 오히려 예상치 내놓으니까 뭐냐면 뉴욕 연준의 예상치가 빗나가서 마이클 피시거처럼 이렇게 예상치가 빗나가니까 예상치가 무슨 얘기냐? 자꾸 틀리니까 뉴욕 연준의 사실 신뢰가 떨어질 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땅이 굳어진 상태라도 그때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GDP 대신에 지호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로스 아웃풋. 예. 요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뉴욕 연준의 전통이라 하는 이렇게 사실 GDP 예상치를 발표를 안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굉장히 환경이 급변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의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의 실적치가 높게 나온 게 95%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갔죠. 왜냐? 폭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3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은 저 수치가 자꾸 이제 자꾸 조정되겠습니다. 29.8%뿐이 서프라이즈, 폭은 고사하고 서프라이즈뿐이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으로 성장률과 그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근데 네. 물가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굉장히 높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스태그레이션,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합치니까 경기 그 둔화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하나의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경제TV에서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9월 연준회의에서 미국은 테이퍼링과 멀어진 반면에 지금 유럽 쪽에서는 조기에 테이퍼링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상반된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랐고 네. 저도 국제금융시장에서 1990년대 그때 아주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굉장히 연세가 들으신 정도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지성미가입니다는 1990년대 제가 만났을 때는 네. 굉장히 키도 크시고 아주
이렇게 그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 패셔니스타죠. 패셔니스트 네. 이런 분들로 있어 제 기억색이 나는데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을 돕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은 좀 돈을 철철철철 이렇게 해야 된다, 넘쳐야 된다 하는 전형적인 비둘기파고 시청자분께서 지금은 이수비 총재를 맡고 있지만 IMF 총재가 전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IMF 총재 시절에는 세계 경제 경찰 기구로서 사실 그 위기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형적으로 비둘기파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 유럽은 잘못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알려져 있습니다는 갑작스럽게 라가레드 ECB 총재가 테이퍼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다소 의아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유로 가치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사실 그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유럽이 조기 테이퍼링 추진하면 왜 경제 지표는 미국보다 좀 안 좋은데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건 미국 경제보다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라가르도 그것도 비둘기파 성향인 ECB 총재가 왜 조기 테이퍼링 얘기를 했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유럽은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우리가 1990년 유로화 출범과 함께 통화정책의 결정기구로도 만들어졌고 요 집행하는 것이 독일의 분다스방크, 이탈리아의 중앙은행 해서 많은 사람은 ECB가 만들어지면 독일의 중앙은행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정은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는 ECB에서 하고 네. 그걸 집행하는 기관의 스테이트 성격. 미국에서는 페드가 중앙은행이죠. 연준은 지역 연준은 그걸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전에 분다스방크라든가 이런 측면은 유럽은 굉장히 인플레에 대해서 악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는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 색연필을 사기 위해서 이탈리아 통화를 큰 이자가 가지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걸 못 샀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 악몽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유럽의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유럽 입장에서는 경제가 올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테이퍼링을 시사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이번 달에 26일에 독일의 총선이 되죠. 지금 메르켈 총리는 이미 사임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좌파 성향이 의외로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좌파 성향이 불대했을 때는 ECB의 통합된 유럽 통화 정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독일의 반발이 된다는 좌파이기 때문에 네. 독일의 반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럽이 왜 이렇게 조기 테이퍼링을 추진하느냐. 이건 환율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아직 제기대에 올라가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사실 유럽의 물가 안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물가 측면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을 한 거다.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부각되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신중을 기하는 거다. 그러면 통화 지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주에 왜 환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일본 쪽 변수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도쿄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일본 총리의 올림픽 징크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스카 총리도 좀 같은 운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한일 수출 통제 2년이 넘었습니다는 네. 이걸 감안할 때 좀 아베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스가 총리가 좀 도쿄 올림픽 징크스로 인해서 좀 조기에 사임했으면 하는 쪽 또 과거에 올림픽에서 아무리 잘 치른다 하더라도 일본의 총리일은 올림픽 징크스 때문에 사임한다 하는 이런 쪽을 도쿄 올림픽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묵시적 불문리가 올림픽 징크스거든요. 이 올림픽 징크스가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24년 일본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지금 이제 선진국이냐 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전후의 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극복하고 국제 위상을 증대시켰던 것이 1924년 도쿄올림픽이거든요. 이때의 수상이 이렇게 이케다 사토입니다. 근데 사토가 잘 치렀습니다. 정말로 잘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림픽의 그 부담 때문에 사대여가 아끼다가 사또로 교체되는 네. 이런 그 저거 됐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올림픽을 두 번째로 일본 역사상 유치한 사람이 아베였었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습니다. 2012년에 아베가 집권하면서 올림픽 유치를 해가지고 탁 해서 다시 한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그때까지 잃어버린 아베노믹스 전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제 위상을 좀 높이려고 아베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유치해서 2020 도쿄올림픽이라고 그러죠. 올해 치렀습니다. 2020 올림픽 이렇게죠. 네. 원래 작년에 치러야 되죠. 그래서 본인 자신의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올림픽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하면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이게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어렵습니다는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겨하면서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 8월 말에 조기 사임했죠. 조기 사임해서 지금 이렇게 이어받은 사람이 스가 총리입니다. 우리가 도쿄올림픽 직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올림픽 징크스와 함께 올림픽이 끝나면 그 올림픽에 많은 자금을 아베가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했습니다는 사실 그거의 경제적 성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올림픽 끝나고 잘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올림픽의 성과를 좌우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건데요. 지금 추산을 보면 한 27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스가가 결국 국민의 지지도가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올림픽이 끝나면 스가 총리의 조기 사임 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스가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선거가 26일 날 공교롭게도 독일 총선과 같이 있거든요. 네. 이때 선언하지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에서 조기 사임과 같은 이런 것이 국제 뉴스에 굉장히 큰 뉴스로 장식하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일단은 더더 생소한 인물이 많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의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 저도 생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군웅갈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 대선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 군웅갈거라는 이런 표현을 외신에서 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강하게 부각될 때는 군웅갈거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현직 총리가 강하게 될 때는 군웅갈거 되지 않겠죠. 그런 각도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에는 내가 일본 총리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건은 자민당 선거니까 자민당 총재로 내가 나서겠다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핵심 인물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시다. 그래서 스가 총리와 함께 작년에 8월 말에 양대 후보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스가 입장에서는 밀어줄 수가 없죠. 작년에 정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낙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후의 세도 정책을 해서 지금의 자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간사장이라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래서 근데 기시다의 정적으로 보니까 스가 입장에서는 낙가이를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낙가이가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될 때에는 아베, 스가, 낙가이 일본 국민들한테 많은 이렇게 업적을 놔서 굉장히 됐냐 하면 아베 총리 조기 사임됐죠. 스가 총리도 사실상 조기 사임하는 거죠. 그다음에 낙가이가 더 이렇게 아베 에이전시를 들어오는 데는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바 전 간사장 해서 결국은 아베도 이런 것을 의식해서 낙가이는 안 되겠다. 스가 총리가 밀고 있지만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낙가이의 이스바 전 간사장 아베 총리의 아버지 시대에서부터 정치 3세대인데요. 아버지 시대부터 굉장히 연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시다 전 간사장이 이렇게 지금 상태 거론된 상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급부상하는 사람이 고노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고노라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충남과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표심을 많이 얻고 있는 이런 도지사가 사이다다. 지금은 이제 사이다 역할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평가는. 근데 일본 국민 입장에선 일본의 사이다 역할을 하는 게 고노 지금 네. 행정계획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고노 얼굴을 좀 한번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실까요? 지금 고노 일본의 사이다 젊은 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수출 통제 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때 굉장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좋은 인상으로 매겨졌을까, 나쁜 인상으로 매겼을까,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굉장히 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수출 통제가 됨과 함께 굉장히 좀 인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인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급부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자민당 선거에서 누가 총재가 되고 실질적으로 스가에 이어서 일본의 총리가 이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스가보다 아베보다 더 강성인 고노가 들어올 때는 지금 한일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변수거든요. 한마디로 일본의 사이다다 하면 기존의 아베가 갖고 있는 스가가 갖고 있는 이런 거에서 전부 인슈레이션 전환하겠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노가 차기 총리로 급부상하는 사항이다. 물론 자민당 선거의 총재가 됩니다는 일본은 압도적으로 자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나오죠. 우리 이제 전 장관과 함께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의 인물은 저는 평가하는 생각은 아닙니다는 굉장히 일본의 그 전형적인 신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웃도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번 달에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스가 총리의 불출마를 계기로 아베 시대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컸던 아베노믹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수는 있지만 지금의 사실 아베 총리가 방년 8월 달에 조기사 안 되고 네. 스가도 사실상 일본에서 보면 이렇게 정경유착 그다음에 자민당의 총재는 한 번으로 단임으로 끝나는 것은 그 상징성을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1년 일본의 총리상 최단임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에서 자민당의 치명적인 이렇게 위상에 타격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일본의 자민당의 계파 정치도 많이 해서 왜 젊은 사람을 주시면서 새롭게 일본을 부각시키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아베가 이끌어왔던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것도 확실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결국 일본을 경제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하는 입장이 왜 나올까? 물론 한 사람의 칼럼에서 나오지만 왜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도 변해야 된다. 아무리 섬나라도 일본도 변해야 된다. 이러다간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하는 네.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베 잔상을 이렇게 버리는 거죠. 아베 잔상이라는 거 아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베노믹스 아니겠습니까? 자, 2012년 아베 총리가 세 번째 총리로 오기 전에 정책 야망을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10년 경제적 측면에서 회복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잃어버린 10년에 이어서 잃어버린 20년 그다음에 2012년을 기점으로 잃어버린 30년의 우려가 나올 때 자, 시장에 맡겨놓으면 엔고의 저주에 걸리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입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되면 사실상 일본이 수출 증대해서 지금의 잃어버린 20년의 고리를 차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도 전 사장께서 송지재 사장께서도 자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짰던 사람이 하마드 고이치입니다. 이게 예일대의 명예교수죠. 네. 이분을 우리가 한국경제TV가 많은 화제를 부렸던 2013년 이때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분을 모셨던 겁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모셨던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고의 저주에 걸린다. 여기서 이제 항상 말씀드린 커스, 시체다. 언더 깔려 죽는다. 전치사 어브 빌로가 쓰지 않다. 언더 깔려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침체가 되면 엔화가 강세되니까 세이프 헤븐. 원래는 경제가 침체되면 일본이 수출 지향적 입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엔화가 약세되면 수출 경쟁력 제고돼 수출 제고돼 일본 경제 살아나. 근데 일본은 거꾸로 일본의 국가 채무 중에 엔화 표시 국채를 약 96% 일본 국민들이 사줬거든요. 근데 섬나라는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면 애국심이 강조되는 겁니다. 애국심이 강조되니까 뭐냐? 경기가 침체될 때 거꾸로 엔화가 강세되거든요. 엔화 강세. 이걸 시장에 맡기려면 엔고의 저주에 걸린다. 차단시키자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발권력 동원해서 엔화를 도움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자민당 총선을 계기로 해서 아베 잔상들이 무너지면 아베노미스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이 물론 5년간의 이렇게 동작 계수가 약화되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지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프간 전쟁 종료 상황과 관련해서 판단 미스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탄핵론이 나오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그만큼 일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국민 지도가 데드 크로스를 발생해서 네. 탄핵론이 불거질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피벗 스테이트, 컨트리 투 컨트리, 네이션 투 네이션이 아니라 피벗 스테이트 투 피벗 스테이트 해서 축과 네트워크 체제지 않습니까? 네. 동맹관계, 동맹관 이걸 중시하죠. 그러면 전 앵커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이외의 파트너로 국가로 그거 설정한다면 가장 절실한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일본이겠죠. 일본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가장 만만한 국가가 일본이 될 겁니다. 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도 어려울 때마다 사실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상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마 동맹국 중에 한국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여기서 그런 것은 이제 정책으로 관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 어렵다. 일단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일본과 만약에 다른 국가를 파트너로 설정한다면 인도의 모디 총리가 될 겁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네. 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자, 그러면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종원이 된다. 그러면 커스 언더 더 세이프 헤븐 경기가 어려울수록 엔화가 강세된다. 일본 입장에서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가장 파트너로 설정되어 있는 뭐냐 절실한 미국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를 부추겨줘야죠. 그래야지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더더구나 아베노믹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달러 약세 하는 부분을 사실 지금은 시장에 맡겨놓은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계 공정 네트워크 체제하는데 일본만 인위적으로 엔화가 약세되는 부분을 인정할 때는 다른 파트너 국가를 설정해야 되는 이런 국가 입장에선 엔화 대비해서 자국 통화 절상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든가 경기에 어려움을 미치게 되거든요. 일본만 생각해주면 한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는 자국 통화 강세돼서 경제 어려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 등해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절실한 상태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옹호해 줄까? 가능성 적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측면에서 일본의 차기 정부 그다음에 사실 경제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발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를 사실 미국의 용인하에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데요. 네.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절실하지만 동맹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일본만 구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국가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엔화가 되면 한국 원화 절상, 그다음에 인도도 루피도 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체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방관자 입장을 되지 않겠느냐. 절실하지만 방관자 입장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맡겨두는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고 유럽은 조기 테이퍼링이 추진이 되고 또 일본 쪽에서는 엔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달러 향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특히 이번 주에는 사실 그 환경의 글로벌 마켓에서 네. 굉장히 기업인들에게 이게 환율 움직임을 주목해서 보실까 하는 것은 바로 이 측면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항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는 다른 국가 관계없이 자국토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미국은 이제 중심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국의 실상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 미국 자체적으로 머큐리 요인 우리가 정책 요인은 마하스 요인이라고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은 머큐리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캐스터 어분이라든가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전해주고 저도 요약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는 미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 자, 3분기에 10월 달에 발표되는 성장률이 자, 2분기의 성장률의 절반 토막으로 간다. 기업들 실적도 서프라이스가 90% 이상이 지금 30%대 밑으로 떨어진다. 오케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중심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급등할 때에는 사실 또다시 혼탁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테이퍼링이 부과되면서 달러 강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달러 강세 플러스와 마이너스 되겠다. 그러면 다른 국가 한번 입장을 보겠습니다. 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을 보면 조기 테이퍼링이니까 유로가 강세죠. 벌써부터 강세가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상에서는 1973년에 달러 인덱스가 될 때 이 부분이 지금 교정을 안 되고 있는데요. 유로화 비중이
자, 유로화 비중이 사실 그 58%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왜 유로화 비중이냐? 73년 만들었는데 73년에 만들어진 국가가 유럽에 통합되면서 유럽 통합하면서 그 비중이 지금 58%라는 얘기입니다. 58%라는 얘기. 게시판에 그런 쪽으로 해서 유로화가 1999년에 출범했는데 당신은 1973년에 유럽 통합이 되었는데 유로화 비중이 그때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74년 만들어진 유럽 국가를 유로랜드에 통합된 국가를 포함시키니까 58%. 네. 그러면 이제 유로가 강세니까 달러 약세가 되는 거죠. 일본도 뭐냐? 스가 총리 자민당 포기. 그러면 엔코해져죠. 엔화 강세죠. 원엔 간의 동작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 즉 원화가 강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 자본의 향반도 결국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한 차익이 된다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외면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환율 움직임에 기업인 중심으로 서학개미 또 외국 자본에 들어와서 국내에 대형주를 많이 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의 향방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환율 움직임을 특별히 주목을 해서 보십사 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대외 변수들이 국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